78세 늙은 아비를 모텔에 처박아 놓고 10만 원 쥐어주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었나? 민지가 놀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민지야 너도 들어라. 저는 딸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야. 내가 내 인생을 통째로 바쳤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 의대 6년간 등록금과 생활비가 얼마였는지 기억하냐?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년에 3천만 원 정도. 6년이면 1억 8천만 원이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돈을 시골 목수가 어떻게 마련했을 것 같아? 제 이름은 이정수, 올해 78세입니다. 평생을 부산의 작은 목공소에서 보내며 딸 하나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제가 25살의 아내와 결혼했을 때 저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공구 몇 개와 손재주만이 전부였죠. 그래도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무를 만지는 일에는 남다른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딸 민지가 태어났을 때 저는 무릎을 꿇고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절대 가난하게 키우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톱질과 대패질을 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휘어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단순한 동네 목수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젊은 시절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인 박기준 대목장님 밑에서 5년간 수학했었거든요. 경복궁과 창덕궁의 복원 작업에도 참여했고 전통 한옥의 목조 구조물을 복원하는 전문 기술을 익혔습니다. 박 대목장님께서는 제 재능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정수야, 너는 천재다. 나무와 대화할 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야.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내려왔고 그 이후로는 평범한 동네 목수로만 살아왔습니다. 민지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아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커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될 거예요. 그때 제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벽도 느꼈죠. 의사가 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배운 전통 목공 기술을 활용해서 고급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정교한 원목 테이블과 의자를 만들어 서울의 백화점에 납품했죠. 하나하나 손으로 깎고 다듬는 작업이었지만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모두 민지의 학비와 생활비로 썼습니다. 민지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어깨가 결려도 참았습니다. 때로는 새벽 2시까지 작업을 하다가 4시에 일어나서 또 일을 시작하기도 했죠. 우리 딸이 의사가 되는 그날까지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드디어 민지가 서울의 명문 의과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의대 등록금과 생활비는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저는 집까지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아가며 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6년이 지나고 민지는 드디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강민호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죠. 민호는 대기업 임원 출신이었고 아버지가 명문대 교수라는 자랑을 늘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기뻤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집안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서 말이죠. 민지가 결혼할 때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신혼집 가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실의 원목 테이블부터 안방의 붙박이장, 서재의 책장까지 모두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작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목수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대학 교수라는 점을 내세우며 격차를 강조하려 했죠. 심지어 동료들 앞에서는 저의 존재를 아예 언급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지는 좋은 의사가 되어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고 손자 준호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친 보람이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나를 부끄러워하는 사위와 함께 살고 있다니. 그래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참을 수 있는 것이 말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 민호의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내려오지 않았고 전화통화마저 짧게 끝내려 했습니다. 마치 저를 짐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부터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부산의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저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검사를 받으러 서울에 올라가야 할 것 같다. 딸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럼 우리 병원으로 오세요. 제가 미리 예약해 둘게요. 검사 당일 저는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하루 종일 온갖 검사를 다 받고 나니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온다고 하더군요. 저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가 끝났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민지는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집도하느라 집에 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갑자기 응급 환자가 와서 오늘은 아마 새벽까지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민호한테 연락해서 아빠 모셔달라고 할게요. 30분 후 사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 없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지금 집에 저희 아버지가 계세요. 준호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것 도와주시려고 온 지 며칠 되었거든요. 저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다음 말은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 오시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호텔비 드릴 테니까 근처에서 편히 주무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78세 늙은 아버지를 한겨울 밤거리에 내모는 사위. 그것도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말이죠.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억지로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분 후 민호가 병원 앞으로 차를 몰고 왔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창문을 열어 10만 원짜리 지폐 2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집안 사정이 복잡해서. 이걸로 호텔에서 편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연락드릴게요. 저는 그 돈을 받으면서 민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마치 골칫거리를 처리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내가 다 이해한다. 걱정 마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차에서 멀어졌습니다. 민호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차를 몰고 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근처의 허름한 모텔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지난 50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톱질하던 기억, 손가락에 박힌 가시를 빼며 일하던 기억, 민지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까지 담보로 잡히던 기억.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딸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잘못일 수 있겠습니까? 새벽 5시쯤 저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하고 늙어 보이는 노인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손에 남아있는 굳은 살들, 50년간 나무를 깎으며 생긴 그 흔적들을 말이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이 지금 민지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실의 원목 테이블, 안방의 붙박이장, 준호방의 책상. 모두 제가 밤새워 만든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만든 사람은 길거리에서 쫓겨나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서서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산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민지에게서는 안부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응급수술로 바빴을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질환이었습니다. 의사는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옛 추억을 꺼내봤습니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낡은 사진들과 증명서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박기준 대목장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경복궁 복원 작업을 마치고 찍은 그 사진에서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무를 깎고 다듬는 일이 그렇게 즐거웠던 적이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언제부터 일이 생계수단으로만 느껴졌을까요? 그 순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20년 만에 박 대목장님께 전화를 드린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고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대목장님 저 이정수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수야, 이 녀석이 진짜냐? 20년 동안 어디서 뭐하고 살았어? 저는 그동안의 사연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결혼해서 부산으로 내려온 것, 딸을 키우기 위해 평범한 몫으로 살아온 것,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들까지 모두 털어놨습니다. 박 대목장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정수야, 내가 그렇게 재능을 묻어두고 살았다니. 정말 안타깝구나. 내 솜씨를 아는 사람으로서 말인데 너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무슨 말씀이신지. 마침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한옥마을 프로젝트가 있어. 전국 5개 지역의 전통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500억이야.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총괄할 수 있는 대목장이 없어서 고민이었거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대목장님, 제가 어떻게? 정수야, 내가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야. 너는 내가 가르친 제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20년간 현장에서 계속 일했으니까 실무 경험도 풍부하고. 내가 강력히 추천할게. 박 대목장님의 추천으로 저는 문화재청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떨렸습니다. 과연 제가 그런 큰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면담 당일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만든 작품들의 사진과 도면을 가져갔습니다. 민지의 집에 있는 가구들, 부산의 여러 한옥집들, 그리고 젊은 시절 참여했던 문화재 복원 작업의 기록들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문화재청의 관계자들은 제 작품을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이정수 선생님, 이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원목 결구 기법은 요즘 보기 힘든 전통 기법이네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국가적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도 숨겨진 명장의 발견이라며 저를 소개했습니다. 20년 만에 제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다시 나무를 만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20년간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나무의 결을 따라 태페를 밀 때의 그 시원한 느낌, 정교한 결구가 딱 맞아떨어질 때의 그 쾌감. 모든 것이 그리웠던 것들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총괄하는 한옥마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건설회사 중 하나가 바로 사위, 민호가 다니는 회사였던 것입니다. 사업 설명회 자료를 보다가 대한건설이라는 회사명을 발견한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지와 결혼할 때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던 그 회사 이름이었거든요. 저는 곧바로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문의했습니다. 대한건설에서 누가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나요? 강민호 부장이 담당합니다. 왜 그러시죠? 그 순간 저는 운명의 장난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당했던 사위가 이제는 제 밑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 대한건설에서 프로젝트 관련 회의를 위해 저희 사무실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민호도 있었죠. 그는 회의실에 들어오면서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버님? 반갑다, 민호야. 저는 가능한 한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민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골 목수가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민호는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저에게 이정수 대목장님이라고 존댓말을 할 때마다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죠. 회의가 끝난 후 민호가 저를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서 마주 앉은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나는 그냥 내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신문에서 봤는데 아버님이 유명한 대목장이라고. 그런데 왜 지금까지? 저는 민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느냐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누구든 상관없이 딸이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여겼으니까. 민호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마 지난번 제게 했던 행동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하긴 뭘 잘못했어? 자네는 자네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겠지. 저는 일부러 차갑게 대했습니다. 아직은 용서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민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병원 동료들이 민지 아버님이 그 유명한 이정수 대목장이냐고 묻더라는 것이었죠. 아빠 정말이에요? 아빠가 그렇게 유명한 분이었어요? 저는 딸의 목소리에서 당황함과 동시에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별일 아니다. 아빠. 민호가 저한테 사과했어요. 아빠를 모텔에서 재우게 한 일 말이에요. 제가 그때 응급수술 때문에 집에 못 갔는데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지는 그날 밤 제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몰랐다는 것을 말이죠. 민지야, 괜찮다. 이제 다 지난 일이다. 아니에요, 아빠. 제가 그날 집에 갔더라면 아빠를 그렇게 대하지 못하게 했을 텐데. 저는 딸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은 효심이 있구나 싶었죠.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진실을 밝힐 때라고 말이죠. 저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오신다고요? 좋아요.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이는 거네요. 하지만 저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할 말이 있다. 그리고 민호와도 제대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방문 당일 저는 정부 공식 차량을 타고 민지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프로젝트 총책임자로서 받은 의전이었죠. 아파트 정문 앞에서 차에서 내리는 저를 본 경비원들이 깜짝 놀라며 인사를 했습니다. 민호는 현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깍듯이 인사를 하며 제 가방까지 받아들려고 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차량까지 보내주시고. 괜찮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민지와 손자 준호, 그리고 사돈어른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사돈어른은 제가 들어오자마자 일어서서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사돈어른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신문에서 사돈어른 기사를 읽었는데 정말 대단하시더군요. 저는 그 순간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분은 저를 촌스러운 시골 영감으로 여겼을 텐데 말이죠. 별 말씀을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민지가 저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병원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아빠 이야기만 해요. 저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가구들이 제 눈에는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원목 테이블의 나뭇결, 붙박이장의 정교한 결구, 서재 책장의 세밀한 조각. 모두 제가 밤을 새워 만든 작품들이었습니다. 민지야, 그리고 민호야.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온 이유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주목했습니다. 저는 거실 중앙의 원목 테이블에 손을 올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테이블을 기억하니?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아빠. 저희 결혼할 때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맞다. 그런데 이 테이블이 얼마나 걸려서 만들어진 건지 아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정도 걸리셨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달이다.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한 달 동안 이 테이블 하나만 만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100년 된 느티나무야. 강원도 산골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지. 나무를 자연 건조시키는 데만 1년이 걸렸어. 그리고 이 결국 기법은 저는 테이블 다리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못 하나 안 쓰고 나무끼리만 결합시키는 전통 기법이야. 이 기법을 아는 사람은 전국에 10명도 안 남았어. 민지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그럼 이 테이블의 가치가 시장가로 따지면 3천만 원 정도 될 거야. 제가 담담히 대답하자 모든 사람들이 입을 벌렸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안방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붙박이장도 마찬가지다. 2개월 동안 만들었고 가치로 따지면 5천만 원은 좋게 될 거다. 그리고 준호방의 책상과 책장까지 합치면 저는 잠시 멈춘 후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 집에 있는 모든 가구의 총 가치는 2억 원이 넘는다. 그 순간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호는 입을 벌린 채 말을 못했고 사돈 어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억 원짜리 가구들을 만든 사람을 한겨울밤에 길거리로 내쫓으려 했다니. 저는 민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양심이 있나?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사돈 어른도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벌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식했습니다. 민호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무식하다고? 그게 무식의 문제인가?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8세 늙은 아비를 모텔에 처박아 놓고 10만 원 쥐어주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었나? 민지가 놀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민지야, 너도 들어라. 저는 딸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야. 내가 내 인생을 통째로 바쳤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 의대 6년간 등록금과 생활비가 얼마였는지 기억하냐?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년에 3천만 원 정도. 6년이면 1억 8천만 원이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돈을 시골 목수가 어떻게 마련했을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민지가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빠, 이게 경복궁이에요? 맞다. 내가 25살 때부터 5년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박기준 대목장님 밑에서 일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복원의 핵심 인물이었다고. 사돈 어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제가 누구인지 이제야 궁금한가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전통 목공의 최고장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청와대 개보수 작업에도 참여했고 일본에서 기술자문 요청까지 왔었죠.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였다. 이 선택을 한 모든 이유는? 저는 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하나 제대로 키우려고 내 모든 걸 포기했다. 서울에서 계속 일했으면 지금쯤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을 거야. 하지만 그럼 너를 돌볼 수 없었겠지.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평범한 목수 행세를 했던 거다. 내 명성도 내 자존심도 다 버리고. 저는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야?
내 사위가 나를 짐짝 취급하면서 길거리로 쫓아내는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민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민호야, 사돈 어른이 대학 교수라고 자랑스러워하던데 혹시 어느 대학인지 물어봐도 되니? 민호의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건축학을 가르쳤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혹시 서울대 본관 건물을 아시나요? 물론입니다. 제가 30년간 근무했던 건물이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건물의 목조 부분 복원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제가 복원한 건물에서 30년간 강의를 하신 셈이네요. 그 순간 사돈 어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업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빠의 진가를 몰라봤어요. 민호도 다시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민호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일어나렴. 이제 우리는 가족이란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면 된단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민호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고, 민지는 제게 끊임없이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50년간 묻어두었던 진실을 드디어 밝혔고, 제가 누구인지 가족들에게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민지의 확고한 효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도 이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죠. 저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숨기려 했던 과거가 결국 저를 구원해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평생 바친 딸에 대한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제가 누구인지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